14장 기체의 운동론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제 아보가드로 수라는 거를 이제 배울 거예요. 아보가드로 수의 정의가 뭐냐? 탄소 원자의 기호는 C죠. C인데 기호가 이제 C예요. C인데 여기 왼쪽 위에 12라는 표시가 있죠. 그죠? 이 12는 뭐냐? 그 탄소 원자 핵에 들어있는 그 핵자들의 수예요. 핵자가 뭐냐면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 그것들의 수예요. 탄소가 원자 번호가 6이죠. 6. 그죠? 여기 써 있네. 원자 번호가 6이에요. 그러면은 양성자가 6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벼운 원자들은 그 양성자 수만큼 중성자가 있어요. 그래서 핵자가 다 합해서 이제 12개죠. 12개. 그래서 12 C12라고 그래요. C12 읽을 때는 C12 쓸 때는 이렇게 여기다 쓰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뭐 C12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자,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가 뭐냐? 탄소 12g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 몇 개나 들어있냐면 이제 6.022 곱하기 10의 23승. 어마어마하죠. 이런 많은 수의 탄소 원자가 들어있어요. 12g 속에. 그래서 그 개수를 이제 아보가드로 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어떤 원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다 그러면은 1몰이라 그래. 1몰. 자, 그래서 누가 탄소 1몰에 몇 개의 원자가 포함되어 있나요? 그러면은 네, 아보가드로 수만큼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여러분들은 헷갈릴 거예요. 그럼 1몰하고 아보가드로 수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아요. 똑같은데 뭔가 이렇게 물리학자로서 똑같은데 화학자들은 달라 보이나 보지? 어쨌든 나한테는 똑같아요. 탄소 1몰 하고 탄소 아보가드로 수만큼 뭐가 달라? 똑같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도대체 뭐가 다른가?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U라는 표시 이제 그 단위가 있는데 이 U가 1U가 도대체 얼마만큼이냐?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탄소 원자 하나를 12U라고 정의했어요. 그럼 벌써 이렇게 감이 오죠. 탄소에는 12개의 핵자가 있는데 그거를 12U라고 한다는 거는
인류라는 거는 대략 핵자 하나의 질량이구나. 그쵸? 맞아요. 그러면 수소 원자는 대략 몇 유겠어요? 1유겠죠. 그쵸? 그죠? 수소 원자에 포함되어 있는 핵자는 한 개니까. 양성자 딱 하나. 자, 그래서 인류가 도대체 몇 킬로그램인지 한번 봅시다. 자, 내가 밑에 써놓은 걸 봐요. 자, 탄소의 질량이 12U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탄소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그게 12g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탄소 한 개의 질량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그 몇 g일까요? 12g이죠. 그쵸? 그러니까 양변에 12를 지우고 양변에 12를 지우고 U만 남겨두면 왼쪽에 U는 아보가드로 수분의 1 하고 g이 남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1.66,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의 역수를 취하면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 승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g이란 단위를 붙이면은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이죠. 그걸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0을 3개 더 붙여야겠죠. 그죠? 소수점을 뒤로, 소수점을 앞으로 3개를 옮겨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1.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이다. 그러니까 대략 핵자 하나의 질량이 이 정도다. 이 정도다. 자, 그러면 여기 질문이 있죠. 탄소 1몰의 질량은 몇 g인가? 1몰의 정의잖아. 그죠? 탄소가 12g만큼 있는 거를 1몰이라고 정의했잖아. 그러니까 12g이지.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에 의해서 12g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어찌된 일인지 여기 PPT, 출판사에서 만든 PPT를 보면 계산을 했어요. 막 계산을 해서 12.011g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뒤에 붙은 0.011은 뭐냐? 이게 왜 나왔는가 하면은 여기 6.02라고 써있죠. 그쵸? 이게 뭐냐면은 반올림한 거예요. 아주 긴 숫자가 있는데 이제 그걸 반올림해서 그 다음에 1.6605 뭐 이런 숫자도 다 이렇게 반올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오차예요. 오차.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산하는 건. 그냥 탄소 1몰의 질량은 그냥 간단하게 12g이다. 자, 여긴 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어느 물질의 몰수는 그 물질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가 이제 n이라 그러면 그거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눈 값이다. 그쵸? 만약에 이 n 값이 이게 만약에 이제 2 아보가드로 수만큼 이제 개수가 있다. 그럼 그러면 이거는 몇 몰이냐? 그러면은
여기다가 NA를 나누면 2죠. 2몰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질량. 어떤 물질의 질량이 m이에요. 그럼 그 물질의 질량을 1몰당, 그 물질의 1몰당 질량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몇 몰이 그 물질에 들어있느냐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몇 몰이냐는 그 물질의 질량에다가 1몰의 그 물질 1몰의 질량을 나누면 된다. 그래서 그 어떤 물질 1몰의 질량을 몰라 매스라고 하고 대문자 m으로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이상기체 법칙으로 이제 건너뛰라 그랬어요. 이상기체 법칙이 어딘가. 여기 있다. 이상기체 법칙. 자,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기체가 있는데 기체에 관련된 거겠죠. 왜냐면 이제 이상기체니까. 이상기체가 뭐냐? 기체와 기체 사이가 기체가 있는데 그 자기들끼리 절대 부딪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서로 어떠한 힘도 가하지 않아요. 아무 인터랙션이 없어요. 혼자 있는 거랑 똑같아. 단지 이제 같은 공간에 V라는 그 같은 부피 안에 있다 뿐이지 서로 이렇게 뭐 부딪힌다거나 뭐 힘을 교환한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는 걸 이상기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현실에 있는 기체가 거의 이상기체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왜냐면 기체와 기체 사이의 간격이 아주 그 기체 분자의 크기에 비해서 그 간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서로 부딪힐 가능성은 거의 0이에요. 부딪힐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이게 거리가 너무 머니까 뭐 이렇게 서로 힘을 주고받는다든지 힘을 주고받는다 그래봤자 전기력밖에 없죠. 뭐 자기들끼리 전기력을 이렇게 뭐 그런 거 거의 없어요. 다들 중성이고 중성이 아니더라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뭐 인터랙션도 없고 그러니까 이상기체에 가깝죠. 이제 실제 기체도 그렇죠. 그래서 이 이상기체 법칙을 아주 유용하다. 왜냐면 실제랑 거리가 멀면 이거 이상기체의 법칙은 이거 뭐 쓸모가 없는 건데 근데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다. 자,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그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곱한 것은 온도에 비례하더라. 여기서 이제 T는 절대 온도, 켈빈 온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소문자에는 몇 몰이냐, 그 기체가 몇 몰이냐. 그 다음에 여기 R은 상수예요. 기체 상수. 8.315 줄 퍼 몰 켈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다음에 14.13씩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어떤 기체가 이상기체겠죠. 이상기체가 어떤 컨테이너에 담겨 있어요. 부피가 이제 초기 부피가 이제 VI인 초기 부피가 이제 VI인 어떤 컨테이너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 컨테이너는 이렇게 막 늘어났다 줄어났다 줄어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컨테이너에 담겨 있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너무한가 그럼? 어쨌든 아까 그 원통 이렇게 실린더인데 이렇게 원통인데 이렇게 옆면은 이렇게 단열되어 있지만 단열되어 있다는 거는 이제 열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위에 뚜껑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경우도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똑같이. 자, 그래서 빛의 몰수는 유지가 돼요. 빛의 몰수는 유지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 PV는 nRT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 nR은 PV 나누기 T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과 나중에 기체의 몰수가 똑같죠. 그죠? 개수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체 상수 R은 그냥 변하지 않는 상수고. 그래서 처음에 PVT하고 PV 나누기 T 하고 나중에 PV 나누기 T는 똑같다. 왜냐? 이건 상수니까 딱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14.13 식이 맞다. 그죠? 맞죠? 맞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한 문제가 바로 예제 14.4다. 예제 14.4가 바로 여기 있죠. 그죠? 자, 예제에서 나오는 그 기체 컨테이너는 바로 타이어예요. 타이어를 이제 휠에다 딱 끼우면은 이게 완전히 이렇게 밀폐가 돼가지고 공기가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죠. 그쵸? 근데 이제 거기 구멍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해서만 이제 우리가 바람 넣는다 그러죠. 그죠? 공기를 넣는다. 공기를 넣었다가 이제 뺐다 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초기에 TVP 값이 초기에 TVP 값이 그리고 타이어 내부 타이어에 공기를 넣든 빼든 간에 타이어의 부피는 안 변해요. 자, 그래서 이 PV는 nRT를 아까 같이 nR은 T분의 PV 그렇게 정리하지 말고 V는 nRT로 정한 다음에 이게 일정하다고. 그러면은 초기 값하고 나중 값하고 똑같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바로 나중 압력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처음에는 이제 타이어 내부에 온도가 그러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빵빵하지 않았을 때 이제 공기를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보자. 무슨 문제? 여기 주행이라고 써 있는 거 보면은 자동차가 달리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자, 문제를 내가 읽어줄게요. 온도가 10도일 때 계기 압력이 200kPa인 상태로 자동차 타이어에 공기를 채웠다. 그 다음에 100km를 운행을 했더니
10도씨이던 공기의 온도가 40도가 되었다. 이때 기체의 계기압력을 구하시오. 계기압력이 뭐냐? 대기압 있죠, 대기압. 대기압. 이게 대기권에는 이제 이렇게 공기가 이미 있으니까 압력이 있어요. 아주 커요. 아주 커요. 우리가 보통 이게 쭈쭈바를 이렇게 쭉 빨아당기면 이게 찌그러들죠, 그렇죠? 그죠? 찌그러들죠. 웬만한 거는 이렇게 쭉 이렇게 빨아당기면 다 찌그러지죠, 그렇죠? 막 금속, 알루미늄 같은 것도 막 찌그러지고. 그게 뭐냐면 이제 대기압 때문에 그래요. 대기압이 얼마나 크냐면 가로 세로 1m에 가해지는 힘이 1.013 곱하기 10의 5승. 꽤 센 거예요. 그 다음에 뉴턴 퍼 제곱미터를 짧게 이제 파섹이라 그래요. 아니, 파섹이 아니고 파스칼이라 그래요. 내가 수업 시간에 파섹이라 그런 것 같아. 파섹은 그 천문학 할 때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아주 먼 거리. 그게 아마 뭐 태양까지의 거리 아니면은 뭐 다른 거 거리일 것 같은데 내가 파섹이라 그랬던 것 같아.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 파스칼이에요. 파스칼. 사람 이름을 따서 파스칼. 그래서 대기압이 101kPa이에요. 아주 크죠.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계기압력이 200kPa이에요. 그럼 여기다 대기압을 더해야지 진짜 압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01이에요. 실제 초기 압력이 301. 그러니까 PI가 301이다. PI는 301. 200 더하기 101이니까 킬로 파스칼. 그 다음에 온도는 10도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부피하고 나중 부피하고 같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요 식을 보면은, NR은 다 똑같고, 그죠? NR, PI분의 TI는 NR, PF분의 TF. 그죠? 근데 양쪽에 NR, 이거 똑같으니까 지워도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TF예요. 그리고, PF를 물어보는 거예요. PF를 구하시오. 대신 다른 건 다 알려줬어요. TI도 알려주고, TF도 알려주고, PI도 알려주고. 그죠? 그래서 PF는 뭐죠? PF는 TI분의 TF 그 다음에 곱하기 PI 이렇게 되네. 그죠? 그죠? 맞죠? 이거 똑같죠? TI분의 TF PI. 그래서 여기다 이제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것, PI는 계기압력에다가 101을 더해야 된다. 여기. 그래서 이제 PI가 계기압력 200에다가 101을 더하니까 여기 보면은 301 킬로. 이게 PI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여기 T는 절대 온도를 넣어야 돼요. 항상 절대 온도. 그래서
온도가 10도씨인 것은 283K가 되고, 그러면 0도가 273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40도가 됐다 그랬죠? 그러면 273에다 40을 더하면 313. TI가 283 킬로, 켈빈. 그 다음에 TF가 313 켈빈 온도예요. 그래서 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들은 몰랐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RMS라는 거 알죠, 여러분? RMS. 루트, 민, 스퀘어예요. 우리말은 이제 거꾸로니까 제곱, 평균, 제곱근. 루트라는 거 알죠? 그다음 미는 평균이고 S는 스퀘어, 제곱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값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취하고 거기다 다시 루트를 씌운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거다. 기체 분자의 속력이다. 자, 그래서 VRMS에 대한 공식 이게 이제 예제 7번하고 연습 문제 14번에 나와요. 중요한 공식이니까 이거 꼭 외워둬요. 이거 중요해요. 자, 그리고 예제 7번 요 공식 쓰는 거 봤죠? 근데 여기 예제는 이게 친절하게 제곱평균, 제곱근, 그러니까 RMS, VRMS 라고 나오는데 연습 문제의 경우 이게 연습 문제 14번에는 그냥 평균 속력이라고 나와요. 그냥 RMS 값이라고 안 나오고. 근데 거기 그때 얘기하는 그 예제 14번에 연습 문제 14번에서 얘기하는 평균 속력이 아니고 이 VRMS 값이에요. VRMS 확대하니까 보이지도 않네. VRMS.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면은 내 생각에 VRMS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고쳐서 나올 거예요. 아마도. 만약에 안 고쳐서 나온다? 질문을 해요. 시험 볼 때. 알겠죠? 왜냐하면 평균 속력을 구하는 공식은 없어요. 예를 들어 입자가 14.6 같이 입자가 7개다. 그럼 7개 다 더해갖고 7로 나누면은 그 답이죠. 그게 평균 속력이죠. 근데 기체 분자가 7개 있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만약에 14번 연습 문제 14번과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은 반드시 물어봐요. 평균 속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은 혹시 VRMS인가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언급을 했나 모르겠는데 써놓긴 써놨어요. 그 이상기차 방정식에 거기 보면 이제 연습 문제 3번, 5번, 7번을 풀 수 있다. 요 PV는 NRT 요거 하나만 딱 외우면 연습 문제 3개나 풀 수 있어요. 자, 14장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이 했어요.